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나스닥을 포함한 국제 금융 이 시장이 네. 계속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이제까지 주도했던 것들이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 혹은 뭐 성장주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싼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 주도주들은 이제까지의 주도주들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들이 올라올까요? 네, 아주 저희 시장에 딱 맞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지금 시장을 유동성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 장세 내에 있는 기간에는 유동성의 논리로 종목들이 오르게 되니까 유동성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나 이런 쪽들이 과연 유동성 장세라고 말한 이 봄 장세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효과를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업종이었다면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라고 평가되는 이 기간 내에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과 같은 논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성 장세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기간으로 들어갔느냐 늘어나는 기간으로 들어갔느냐 그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려면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유동성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이 섰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좀 더 올라가는 건 무리해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유동성은 축소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나스닥 같은 그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계속 갈 수 있다는 쪽이고요. 그 얘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리라고 본다는 쪽과 같은 얘기인데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아니 금리도 제로 금리에 와 있고 연준은 사실 쓸 카드는 다 썼는데 무슨 또 다른 유동성의 어떤 늘어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효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저걸 언제까지 마냥 쓸 수 있겠어? 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릴 때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나스닥 더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신빙성이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유동성 늘어나는 효과가 나스닥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잘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셔도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현재 주어진 유동성 외에 왜 유동성이 공급되리라고 보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네. 저는 이제 유동성 장세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위기 때 반복적으로 봄 장세,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져서 오르는 여름이 아니라 아직 실적도 좋아지지 않았고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 때 오르는 모습이었고 이거는 매번 똑같은 모습이었으니까 그럼 그때 왜 주식이 도대체 오르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동성 장세를 움직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화폐의 발행이고요. 양적 완화라고 말하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코로나 터진 다음에도 중앙은행이 똑같이 썼던 정책은 뭐냐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통화 정책의 아주 핵심인데요. 돈을 푸는 그 정책에 의해서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매번 봄 장세에서는 매번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직 경기가 좋아지기도 전에 실적이 좋아지기도 전에 주가는 오르더라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빠르게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발행됐다는 거는 무조건 금방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M1이나 M2가 아주 과거 역사상 없었던 30%대 후반까지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거의 7조에 가까워진 저 숫자보다 좀 더 높게 가 있는데요. 발행된 양의 그 숫자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저거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하시는데 그럼 그게 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그냥 제가 다 아시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돈값이 떨어지면 지금 보시는 저런 일들 뭐냐면 휴지 한 롤을 사는데 돈 저만큼을 갖고 와야 됩니다. 당근 저만큼 사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갖고 와야 돼요. 닭
한 마리 사려면 돈을 저렇게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휘발유 33리터 넣었는데 칫솔 주면 좋아합니다. 네. 이 어느 나라인지 아실까요? 뭐 저기 아니에요? 저 어디지? 페루? 아니 어디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게 불과 두 달 전쯤 나온 다큐멘터리니까 두 달 전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현존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걸 보시면 그냥 금방 돈값이 떨어진다는 게 뭐구나. 그렇죠. 이거는 물건값이 오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지 말고 돈값이 떨어진다는 측면 같은 얘기입니다. 돈값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많이 갖고 가야 저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거를 뭐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 자,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됐느냐 이유입니다. 2017년, 18년 걸쳐서 화폐 발행이 저렇게 M1 증가가 저렇게 많았는데 거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행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단지 이게 조금 천천히 나타나서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 베네수엘라는 1년 만에 그냥 폭폭처럼 나타나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인식하지 않아도 돈이 많이 발행되면 돈값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사실 이런 일은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왔던 거죠. 계속해서 돈이 발행돼 왔기 때문에 발행된 만큼 돈값은 떨어졌고요. 돈의 양만큼. 근데 희한한 건 반대편에 빨간 차트가 뭐냐면 자산값이고 주식값입니다. 저게. 아 그래요? 예, 에셋 밸류거든요. 저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다 주목하고 싶은 거죠. 돈값이 떨어지는 거는 장기에 걸쳐서 꾸준히 일어났는데 그것과 반대로 주식값은 저렇게 꾸준히 올라왔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갑자기 각도가 커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뭐냐면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차트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쭉 누워 있다가 80년대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경사지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주식이 저렇게 오르면 저희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미국이 굉장히 급하게 강국이 됐구나. 뭔가 하여튼 그렇게 됐구나 생각하는데 80년대에 미국의 변화는요. 금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주식값이 오르게 된 이유는 보시면 지금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차트는 돈값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자산값이 아주 좀 약간 평탄하게 오르는데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주식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다우 차트처럼. 왜 그랬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금태환. 네, 맞습니다. 금태환을 명목화폐로 바꿔버린 일. 금으로 태환이 될 때는 돈의 가치가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해도 금으로 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때는 물가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금태환을 없애버리니까 화폐 양만큼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랬죠. 네, 그런 것 때문에 80년대의 다우지수는 화폐 발행량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때면은 인플레이션도 좀 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뒷부분의 얘기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인가 하면 통화적 인플레이션. 지금 저희는 통화적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양이 많아져서 주식값이 올라가는 게 옛날에는 느리게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그냥 이퀄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게 있구나. 그게 금으로 연동하지 않는 종이화폐는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많아지면 싸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좀 이해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온 연준에 의해서 주식 가격은 저렇게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이 화면 보시면 QE1, QE2, QE3 저 QE가 뭐냐면 양적 완화지 양적 않습니까? 완화했을 때. 달러 발행을 무지기수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렇게 했을 때 주가는 저 비율대로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주가니까요. S&P 인덱스죠. 예. 그러니까 돈의 양과 주가는 저렇게 비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얼마큼 많이 발행했는지 M2, M1 비율을 역사상 최대를 그냥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만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로부터 10년간 연준이 쏟아부은 돈을 찍어낸 양이 4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개월 만에 4조 달러를 퍼부었어요. 그러니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돈의 양으로 보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만큼
예, 돈의 가치는 희석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주식값은 올라야 되는 거죠. 왜? 돈의 값이 적어졌으니 아까 휴지 한 노를 이만큼의 돈으로 표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실적을 내는 삼성전자가 돈의 표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은 못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네. 우리는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플러스를 맞습니다. 했을 때 맞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것이다.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는 왜 올랐다고만 생각하냐, 주가가. 그 인플레이션을 돈값이 떨어졌다고 봐야 따라갔다. 한다. 예, 예. 제가 조금 쇼킹하고 난데없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봄 장세, 유동성 장세는 매번 반복됐고 그때마다 저는 이유 없이 너무나 오르는 주가를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라는 이유만 과거의 불안과 이유가 다를 뿐 다시 봄 장세라는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시점에 들어간 건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같을 거다. 그리고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 결국 달러 발행량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라든지 금리가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보는 게 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서 더 중요하다. 네. 경기보다. 왜냐하면 진짜 경기로 시장을 보는 때가 아직 여름이 안 시작됐습니다. 저도 여름 시작되면 경기 얘기, 지표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아직 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나 경기 얘기를 하기에는 그 실적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이라는 렌즈로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미래 예측에 더 정확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네. 그러면 이제 봄이 네. 그래도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름이 네. 오기.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와 지금 상황을 제가 판단한 얘기를 드릴게요. 일반적인 사이클의 그런 어떤 논리에서 봤을 때 여름 장세를 시작하는 걸 판단하는 봄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로 들어갔느냐를 판단할 때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저희는 이런 걸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여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계절은 저희 나라 같으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반드시. 주식시장은 그렇진 않았어요. 네. 봄이었다가 여름을 못 가고 다시 겨울로 간 적도 한두 번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거를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여름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주저앉는 일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초기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에 대한 경고를 네. 많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예측이 아니라 더블딥에 들어간 시그널들을 지켜보고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더블딥이라면 회수해 드려야 됩니다, 돈을. 그런데 여름으로 간다면 다른 계속.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합니다. 네. 이제까지 봄을 이끌고 왔던 그 종목들이 아니라 네. 다른 종목, 이제 여름에 맞는 종목들로 맞습니다.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사이클리스트들은 그 사이클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시그널들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시그널은 뭐냐? 다시 더블 딥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시그널은 뭐냐? 그런데 아까 제가 큰 시그널은 금리를 인하하느냐 멈추느냐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은 금리 인하하는 시즌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전에 초여름이라는 여름 증세를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지 요즘 사람들 말로 진짜로 그런 걸 정말 잘 아는 사람들 누구냐면 기업의 오너들입니다. 네. 정부에서 아무리 부양을 하면서 이제 니네들 더 많이 찍어라, 더 많이 만들어라, 더 많이 고용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그걸 말 듣지 않는 이유가 자칫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 더 빌리고 기계 들여와서 사람 고용했는데 다시 더블 딥으로 가버리면 빚더미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 안 하고요. 대신 또 좋아지는 것도 잘못 판단하면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지난달까지 나한테 3,000개 주문하던 어떤 거래처가 나한테 6,000개 주문하는데 저는 준비가 안 됐죠. 그렇죠. 더 생산할 준비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해볼게요 라고 하고 야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으로 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은
공장 가동률이 70%, 80%가 꼭 가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지를 믿을 수 없을 때는 일단 이계조로, 야근으로 버텨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 초입에는 반드시 오너들이 야근으로 버티는 모습, 그게 공장 가동률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 가동률을 뭐 70%, 네. 50%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럼 24시간을 풀 공장 가동 시간으로 보고 네.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활용했느냐로 비율을 따지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마다 다르니까요. 이 제가 말하는 공장 가동 일반적으로 제조업 지표 중에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라고. 그 저희가 보통 보는 경제 지표 중에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는 대로 갔을 때는 반드시 80% 이상이 넘어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가지고 네. 평가해서 서베이 자료로 나오니까요. 예, 지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만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나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계조로 돌렸는데도 안 되고 진짜로 좋아진다고 믿으면 뭘 할 것 같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은행에 갑니다. 증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표는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시장에서 여름이 왔다라고 제가 선포하는 확실한 시그널은 뭐냐면 기계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조업 맞습니다. 관련된. 네네. 왜냐하면 제조업이 경기에 제일 민감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은 낮지만 저희가 경제 지표를 왜 자세히 봐야 하느냐? 경기는 제조업 지표가 나타내 주기 때문인 거죠. 네. 아까 애플이나 구글은 경기를 안 타버려서 경기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정한 여름이 오려면 기계를 들여놓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두산인프라코와 미국의 캐터필라 같은 데들이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름 장세로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 어떤 측면에서 바꾸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유동성 장세의 판단 기준들 중에 돈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금융 장세는 양적 완화 장세는 무조건 대형주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시 백할지도 모르는 언제 다시 나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람들은 대형주를 선호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매수자들이 작은 기업을 못 믿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 좀 더 아이러니하게 제가 보는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들 중에 어디로 돈이 많이 올렸냐면 소위 말하는 하이힐드 뭐냐면 폴론 엔젤이라고 떨어진 기업들만 투자한 ETF가 요즘 돈이 뭐 엄청 들어갔고 수익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기현상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그만큼 부실 대출,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도 날 위험성이 높은 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래는 봄에는 그런데 상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도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봄에는 어떤 기업을 찾느냐? 대기업, 대형주. 그래서 사이클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직 봄인데 중소형주 막 너무너무 종목 장세. 그러니까 그 계절로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쉬운 게 그 봄인데 네. 저 수영복 사놓고 비키니 맞습니다. 사가지고 입을 날 기다리는데 입기까지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맞습니다. 정확하시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비유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것으로 그래서 이 주가를 이게 좀 4개로 나누어서 지금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네. 좀 알고 있으면 네, 네. 투자하는 종목들의 어떤 그 선정 과정,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형주 장세에서 대형주 선호에서 이제 여름이 왔다고 만약에 확신하신다면 중소형주를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오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릴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 러셀 2000은 다우하고도 꽤 차이 납니다. 전혀 못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예. 그게 지금 유동성 장세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많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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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러면 여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 투자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투자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4계절 중에 원자재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계절, 여름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서 생기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중간을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합니다.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악성 인플레이션이 아직 되지 않은 아주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이게 리플레이션인데 이걸 또 주식시장에서는 골디락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요? 예,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쯤 정도를 저희가 골디락스 부릅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만 아직은 기업 주가를 해치지는 않는 기업이 워낙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걸 충분히 넘어서는 성적이 나오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수요가 커지는 원자재는 당연히 트레이딩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이때 비로소 신흥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신흥국은 사실은 봄이라든지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봄인데 보통 봄에는 저는 이제 요즘 저한테 신흥국 물어보시면 코로나가 조금 독특해서 돈을 계속 넣어서 메꿔야 되는 지금도 한국도 지금 또 다시 재유행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또 정부가 지금 지난번에 썼던 걸 돈을 또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신흥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 네. 그랬다가는 베네수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겨우 지금 신흥국 투자할 수 있는 데는 한국, 대만, 중국 정도? 네, 그런 정도. 어떤 분은 빅스 지수가 뭐 20 전후 이렇게 낮아졌을 때 뭐 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주 안전한 트레이딩이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뭐 그것도 맞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이라는 건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 외환위기 겪어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흥국을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여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걸 다 초월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그래서 제가 고객들 자산을 관리해 줄 때 철칙처럼 여기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우량주 들고 계속 가면 돼 이거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 장세는 봄 장세에 맞는 포트폴리오, 여름 장세는 여름 장세에 맞는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맞고요. 여름 장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흥국, 원자재, 중소형주 이런 투자들이 활발하게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왜 중소형주들이 그때 그 엄청난 그 실적을 내냐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양적 완화나 이런 유동성이 커지면 나스닥 쪽이 좋다라고 말하는 논리의 일부분이 뭐냐면 이런 논리가 있죠. 성장주가 좋은 거야? 예, 그 성장주라는 그렇죠. 게 가치주와 성장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혼용된 기준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장주는 애플은 성장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장주는 기준 중에 성장주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공통적인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막 성장하기 위해서 조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막 집중해야 될 시기의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맞습니다. 자기에게 투자를 해서 더 커지려고 하는 기업들. 그럼 제가 이런 기업을 설명드리면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조달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달을 많이 하는데 금리가 낮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익이 더 장땡이죠.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자본은 100억인데 이익을 500억 내면 5배를 내게 되는 거고 아주 튼튼했던 가치주라는 데는 자기 자본이 300억인데 얘가 600억을 하면 매출은 더 크지만은 배율은 2배밖에 안 되니까 여름에는 이런 안정적인 가치주보다는 자기 자본 비율 100억 갖고 500억 낸 중소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물론 조건은 저금리라는 건데 지금 수년 동안 저희는 저금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